사람들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습니다. 소중한 땀의 결정체가 된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홀로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이제는 함께 뛰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끝없는 투혼과 간절한 바람을 지금부터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나와 당신이 마주잡은 이 두 손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비리, 특권, 연금. 사실 좋은 단어들이 연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냐? 제가 지난 4년간 그 경험을 직접 해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지난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언론에 왜곡되고 편집되지 않았던 국회의 모습들, 그리고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뜻들을 모아서 누군가가 나 대신 싸워주고 있는 그 전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같이 좀 나눠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8번째 초대 손님은 국회의원 생활을 20년이 넘게 하신 분입니다. 6선의 의원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힐링을 주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선 의원 힐러리 이석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난 지 이제 2달 가까이 흘러가는데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현역이 안 된 지 2달 가까운 시간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톡쇼가 나날이 그래도 발전해 가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30일 날 제가 이제 2달을 맞이해서 공개 방송을 갖습니다. 진성준 의원과 은수미 의원이 함께 하고요. 또 양향자 상무, 그리고 여선웅 의원, 이동학 청년위원장 후보가 함께 모여서 7월 30일 날 저녁 7시에 국민TV 합정동의 지하 카페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와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톡쇼가 나아가야 될 고민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째 소재 손님은 정말 대단한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사실 국회의원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연금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19대 국회 들어가서 처음으로 냈던 법안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법안이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이제 19대 의원부터는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괜찮은데, 사실 연금이라는 게 한 공무원도 20년을 부으면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석현 오늘의 초대 손님이신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께서는 사실 20년이 넘게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건데 저 때문에 연금을 못 받게 되셨어요.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셨던 더 굿맨이십니다. 육선의 국회의원이시고요.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첫 인사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필리버스터 사회본 때가 벌써 몇 달 지났네요. 그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서 저를 또 격려하는 응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우리 정치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그런 길거리에서나 또는 선거 때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이 필리버스터 때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해줘서 많이 업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을 이번에 당선을 해서 육선이 됐어요. 저희 당에서 최다선 의원이신가요? 네, 우리 당에서 현재 최다선 의원이 저하고 문희상 의원님하고 정세균 의장하고 셋이 최다선이 됐는데 하마터면 연금을 많이 받을 텐데 우리 김광진 의원 때문에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이석현입니다. 아이고, 예. 참 저도 초선 4년을 해보고 그거 가지고도 하고 싶은 말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육선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치시면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떨어지셨습니까? 아니요, 떨어졌어요. 초선을 한 것이 92년이었고 2000년에 한 번 중간에 떨어졌고 이제 그 뒤로는 쭉 이렇게 되고, 당선되셨고 쭉 됐어요. 그래서 안양 시민들에게 무지무지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 한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뽑아준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또 지역 주민들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들 쭉 이제 이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처음 시작은 언제나처럼 저희가 궁금한 것들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대신 물어봐주는 코너입니다. 김광진의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코너인데요.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 제가 먼저 하나 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이현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테러 방지법을 거치면서 힐러리, 더 굿맨 이런 별명이 생기셨습니다. 별명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다른 별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으신지.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스스로 만든 거는 더 굿맨이라고 그게 우리 사무실에서 선거 때 만든 별명이고요.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힐러리라는 그 별명이 대단히 만족스러워서 며칠 전부터는 그 SNS에서 제 트윗이나 페이스북 보면은 힐러리 이석현으로 바꿔놨습니다. 전에는 더 굿맨 이석현으로 만들었던 거를 힐링해주는 사람 힐러, 성 따서 리. 어쩌면 그렇게 기발한 생각들을 했을까. 그래서 이 힐러리라는 별명을 오랫도록 아끼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거치면서 많은 분들께서 뭐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분들, 뭐 웹툰처럼 만들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힐링을 주는 모습으로 얼굴 핑크색 이렇게 보조개 해가지고 돼 있는 사진 직접 보셨어요? 봤어요. 또 어떤 분은 거기다 천사 날개도 날개 이렇게 달아가지고. 근데 정말 그 표정하고 어울리게끔 잘 만들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사진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데 오늘 저희 방송에도 좀 힐을 많이 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실은 저하고 공통된 점이 있어요. 저보다는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정만 봐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고 국회의원 같이 했던 거 19대 때 같이 했던 게 또 나로서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보면 그렇게 힐링을 주는 사람인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강성의 이미지만 가지고 보셔서 저도 알고 보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남자라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요. 용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강성으로 인식이 되는데 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듯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형제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주는데 김광진 의원 특별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먼저 조금 나누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육선 의원 하시면서 이후에 더 그동안의 얘기 나누겠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냥 유명세가 엄청나게 많이 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5선 의원으로서 계시던 그 기간보다 필리버스터 전국에서의 부의장님의 역할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각인이 많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쉽게 말씀하면 저런 뜻이죠. 5선 활동한 몰랐는데 과거에 몰랐는데 필리버스터에서 알게 됐다 그 말씀인데 저는 그 말을 많이 듣는데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 전에부터 이석현이는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 이 힐링해주는 성격으로 있었는데 몰랐다가 인제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모르지는 않고 제가 새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192시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장 시간의 필리버스터인데 사실 의원들은 한 번 발언하고 끝났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뭐 5시간 정도 발언하면은 그렇죠. 재발언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의장단은 의장 한 분과 부의장 두 분 딱 3명이서 192시간을 돌아가면서 진행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192시간 중에 내가 몇 시간 의장석에 앉아 있어 봤다 이거 계산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때 계산을 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저 세계 최장의 사회 시간이다. 그게 말하자면 그게 필리버스터 기간은 계속된 거니까 이어졌다고 보면 합산해봤더니 제일 길더라. 필리버스터 그렇죠. 사회 단일 시간도. 안건이니까요. 단일 안건으로는 가장 긴 시간 봤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그 전체적으로 의원들 말씀한 그 전체 시간이 그 책을 보니까 192시간 27분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필리버스터 의원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다 깨알같이 이렇게 보면 이게 꼭 구약성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도 꼭 깨알같이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 의원님들 말씀해 놓고 이런 책이 있으면 집에 있으면 좋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총선 끝난 뒤에 한번 그 필리버스터 하셨던 의원님들을 오찬간담회 초청을 했어요. 그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 행사 사진을 제가 봤군요. 뉴스 사진으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도 필리버스터로 꽤 유명한 사람인데 정말 왜 나는 안 불러줬지? 떨어졌다가 안 불러줬나? 네, 이렇게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왜냐면요. 그 당선 낙선 관계없이 그때 했던 모든 의원들에게 다 우리 사무실에 연락했는데 누가 연락하다 번호가 잘못됐던가 봐요. 잘못된 번호였던가 그 연락이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귀빈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좀 불러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그런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면 우리 김광진 의원은 내가 우리 비서실에서 않고 내가 확인해서 저 연락을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와서 뭐냐면 야 3당 원내대표들한테 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그 건의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그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들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개정해달라.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정리해서 3당 원내대표에게 다 제출했어요. 그때 제가 이 책을 한 권씩을 다 드렸어요. 집에다 놓고 나중에 아들, 손자, 증손자들한테도 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부의장님 사실은 그 발언하는 사람들이야 몇 시간 동안 말을 하는 거니까 그 기간에 말한 것 중에 일종의 어록들이 이제 남아서 막 많이 이제 그 SNS에 돌기도 하는데 사실 의장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 뭐 진행을 하는 게 특별히 아니니까 그렇죠. 어록이라는 게 잘 남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의장 분이나 아니면 국회의장 분이나는 어떤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뭐 어떤 의원 나오십시오 뭐 이거 외에는 사실 거의 없는 건데 그렇죠. 이석현 의장님은 그 웬만한 의원보다 어록이 훨씬 더 많으시고 사실 제가 오늘 이걸 정리하면서 쭉 이렇게 그동안 나오셨던 글들이나 뭐 이렇게 방송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의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진짜 한 문장 정도를 압축해가지고 거의 그 예를 들면 김광진의 발언이라고 하면 5시간 동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뭐 박원석 의원의 내용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그 꼽아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뭐 물론 준비된 것은 아니셨을 텐데 내가 오늘 이 사람 할 때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말 한마디 꼭 하고 내려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텐데 단상 위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이렇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준비한 건 아니고 예. 사회를 보다 보니까 감동이 같이 와요. 내가 단상에 앉았는데 바로 앞에서 우리 김광진 의원이 막 말씀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막 방출하면서 말을 하는데 바로 한 2m 떨어져 있잖아요. 내 앉은 자리가. 감동이 피부로 느껴져 와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공감을 이루면서 예. 나도 모르게 자꾸 자연스럽게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좀 쉬어가면서 하시라거나 강기정 의원 할 때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안쓰러워서 옛날 내가 좀 못 지켜준 게 미안해서 또 말하고 위로 말 그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 울기도 하고 예. 그런 분위기를 뭐 계획되지 않은 말들이 불쑥불쑥 나왔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앞에 서 있을 때 뒤에 앉아서 내가 생각을 해요. 이따가 내가 좋은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해가지고 이제 또 한 얘기들이 있어요. 예. 나중에 후반부에 들어가서 후반부 정도에는 예, 처음에 며칠간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말이 나왔고 나중에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해가지고 그 그냥만 쉬는 시간에 의원 쉬는 시간에 내가 한마디 이렇게 예. 정리해서 말도 해주고. 근데 사실 쉬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해보니까 예, 의장님께서 그것을 내가 발언을 쉬라고. 해주셔야 그래야 됐어요. 쉴 수 예.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보니까 예. 어떤 분들은 막 9시간, 10시간을 하는데 예. 정말 힘들어 보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건 쉬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예. 쉬면 중단되게 자리에 돼 있죠. 내려오게 돼 예. 있잖아요. 필리버스터가 끝나게. 그래서 이제 잠깐 쉬시라고 몇 마디를 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어떤 때는 이따가 쉬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궁리도 했어요. 궁리도 했다 보니까 명언이라고 뭐 예. SNS에서 예.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예. 과찬이 많았어요, 실은. 뭐 저한테 하셨던 말이 어쩌면 필리버스터 첫 번째 발언이셨겠죠, 당연히. 이 김광진 의원이 내 기억이 예. 첫날 첫 발언을 하셨는데 그날은 아마 우리 김 의원님 혼자만 발언하셨는가 기억이 좀 예, 애매해요. 제가 첫 번째 사람이었. 그날은 혼자 했는데. 그날 혼자 했고 그 다음 날부터 몇 사람씩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의장님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 김광진 의원님 4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목은 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과 짐을 나눠 가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랬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예.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딱 4시간 정도가 흘러갔었을 때 그때 이제 11시 반쯤 뭐 그때쯤에 딱 이제 첫 번째로 회의에 참여하신 거죠. 예, 그랬군요. 그 발언이 기억납니다. 기억이 좀 나도 어렴풋이 납니다. 거기에 막 안쓰러워 보이고 힘들고 안쓰러워 보여서 예. 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몇 가지 말을 조금 추려봤어요. 예. 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박원석 의원 예. 예. 발언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가 필리버스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막 했어요. 하니까 예.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를 왜 들추나고들 하는데 그런 아픈 역사가 다시 부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돌무덤 속에 묻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예. 명료하게 생각납니다. 예. 그때 그렇게- 앞좌석에서 누군가가 예. 지나간 일 왜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 하다가 이제 저희가 아까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처럼 예. 필리버스터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걸 대신 읽어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강기정 의원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읽고 나니까 예. 또 새누리당 의원분들께서 그거는 뭐 개인의 발언을 의원의 발언도 아닌데 왜 읽냐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맞아요. 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의장님께서 하셨냐면 사람들이 정말 불의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예.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소통을 갈구하고 있어서 대신 해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맞아요. 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찌 보면 딱 두 마디가 예.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이 필리버스터를 명료하게 이제 딱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때 참 소통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예. 이제 이 테러 방지법을 우리가 빨리 처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지연시키려고 야당이 하는 지연시키려고 거죠. 그래서 예. 지연 전술로 처음에 이 필리버스터
아니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참 테러 방지법. 예. 테러 방지법을 빗겨서 오솔길로 갔더니 거기서 국민을 만난 거죠. 그래서 국민이 우리를 정치인을 미워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미워한 것만이 아니라 맞아요. 소통에 목말라 있더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필리버스터가 모처럼 국민들과 가슴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소통의 기회가 된 것이 참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죠. 예. 예. 그 어록도 유명하지만 그 동영상 클립 중에 예. 아마 수백만 명 정도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예.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조원진 의원에게 일갈하셨던 맞아요, 내가 의장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그 발언, 그리고 예. 조원진 의원이 의장님께서 발언을 하고 나니까 뭔가 대적하려고 딱 들어가가지고 국회법을 뒤졌는데 할 말이 없어서 책만 뒤지고 있는 그 영상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떠셨어요? 그 그때, 당시의 상황과 또 영상으로 보셨을 때 느낌. 그 현장에서 정말 화가 났어요. 현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여차하니 국회법이 여차하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그게. 네, 맞아요. 들어갔다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이제 단상에서 자꾸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고 나는 신경 쓰이죠. 사회 보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옆에서 자꾸 안 내려가고 중단시켜 주십시오. 중단시켜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좀 골이 났어요.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때 화난 게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양반이 예, 했어요. 예. 제가 이거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대목에서 맞아요. 확 바로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나도 지금 퇴장하라고 의장으로서, 했어요. 나도 예. 지금 내려가라고 했어요. 이제 예. 하면서 내가 그래서 버럭 내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른 거죠. 예. 그죠? 근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야 내가 힐러리가 아니라 이거 무슨 뭐 남 혼내는 사람이 됐구나. 근데 그게 또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힐링이 예. 돼가지고 그게 엄청 많이 예, 아마 떠돌아다니더라고요. 필리버스터 그 발언한 사람 동영상보다 그 영상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힐러리 더 굿맨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안 질문 뭐 하나 좀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랑은 이제 국회 19대 국회 상반기에는 국방위원회 같이 그렇죠, 하셨고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교문위로 가셨던가요? 저는 환경노동. 환노위로 예, 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외통위로 그렇습니다.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이쪽으로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묻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떻게 초선 비례의원인데 그 막 당대표 후보들, 국회 부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들 가는 거기로 갔냐 그러죠. 국방위원회를 갔냐, 상원 같은 국방위원회를 갔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속내는 그게 아닌데 그렇죠. 외통위원회 가고 싶어서 가셨습니까? 아니 밀려서 갔죠. 저기 이번에는 국방위원회보다 외통위원회가 더 의원들이 안 가려고 했던 데인가 봐요. 예. 그 피어 있다고 원내대표가 저기 다선 의원들이 걸로 좀 가져야겠다 해서 지금 그거 다선 의원들이 다 몰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박지원 대표가 흔히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원회, 국토위원회, 교문위원회 이런 데들은 되게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초재선 의원들이 열심히 이제 가서 기반을 닦고 그때 참 그런데 김 의원은 초선이었는데 왜 그때 국방위로 오게 됐어요? 저는 진짜 짬에 밀리고 라인에 밀려서 국방위로 갔어요. 그랬어요?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의욕이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실은 19대 국회 때 청년 비례대표라는 걸로 갔고 그때 저희 당 1호 공약이 반값 등록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문이 갈 줄 알고 교문이 썼는데 그게 쓴다고 되는 게 정치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19대 전반기에 나랑 같이 국방위원회 바로 옆자리에 계셨잖아요. 속으로 김광진 의원은 그 나라를 지키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예, 여튼 지금 외통에 계신데 요즘 국가적 현안이라고 하는 게 사드 문제를 어떻게 뗄래야 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방송 저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한번 배치되고 나면 대한민국 외교라고 하는 것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고 엊그제 정확하게 이제 중국의 외교장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윤병세 라오스에서 그 장관을 만나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보기에 저도 텔레비 화면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구나 느꼈어요. 상당히 그냥 한기가 느껴지는 그런 예. 반응으로 윤병세 장관이 좀 모안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윤병세 장관이 발언할 때는 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국방 문제만이 아니라 외교 문제인데 외교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드 결정할 때부터 깊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죠. 그 외에 그 시간에 양복장 가 있었자. 그때 외통위에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 그 시간에 외교장관이 백화점에 가 있었다는 건 그 논의 과정에서 좀 소요됐거나 아니면 뭐가 좀 마땅치 않았거나 저간 정상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NSC든 아니면 서별관 회의든 외교의 그 최고 책임자가 그 회의석상에서 정상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게 그렇게 저도 봐서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은 그 순간 바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들이 불려 들어가서 어떤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신속히 외교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야 할 거고 그럼 외교장관이 신속하게 어떤 훈령을 내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책상에 있어야 맞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화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교통상에서 윤병세 장관한테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는데 뭐 바지가 터졌었기 때문에 바지 수선으로 거기를 갔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필 바지가 또 이렇게 사드 배치 발표할 때 터지나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자꾸 주장을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 장관 옷이 단벌 신사입니까? 바지가 터졌으면 다른 바지 입고 가서 책상에 발표할 때 있었어야지. 그걸 가족이 가지고 와서 수선해도 되는 걸 본인이 가서 그걸 수선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했었죠. 근데 그건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장관 어디 회의 참석으로 갔고 차관이 있는 회의 때 차관한테 내가 그렇게 단벌 신사냐 물었더니 또 묘하게 답변을 해요. 차관 답변이요. 정말 검정 양복은 그거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정말 그 뜻밖의 대답을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장관님 그 검정 양복은 그거 한 번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이렇게 없으면 내가 한 벌 보내줄게요. 나도 5벌이나 있어요. 나도 춘추복을 다 합하면 5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웃었죠. 아이고 진짜 그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죠. 그 국방장관은 사실 중국이 크게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답을 했는데 외교적 입장에서 보시면 실제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핏 보기에는요, 그 관세 장벽 같은 건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WTO도 있고 또 그러면 또 이제 상호적인 거라 관세 장벽이라는 게 그런 다른 이제 비관세적인 방법으로 어떤 안 좋은 반응들을 보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AIIP 부총재도 그 자리 없애가지고 뭐 국장으로가 이렇게 다운시켰죠. 그런 것도 보듯이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뭐 하려고 할 때 그 정부 인허가 사무에 있어서도 가령 오래 지연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거꾸로운 데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미리 대비해야 할 게 많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도 합니다. 사드에 대한 군사적 문제,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TV에서 하는 진짜 안보 프로에서 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눈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방송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의장님하고는 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드 배치 자체 군사적 효용성 이런 걸 떠나서 그 이후의 진행 과정, 그 절차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글쎄 말입니다. 참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성주 황 총리가 성주 갔을 때 성주 간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뭐라고 국민들 만나서 좀 뭘 이해를 시켜보겠다 이건데 그 뒤에 갔다 와서 그때 계란 던진 사람들 요새 막 색출한다고 보도가 자주 나오대요. 그래서 수사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러려면 안 갔어야 된다 총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화나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좀 따뜻거리러 갔으면 계란 정도 맞는 건 각오하고 갔어야지. 그냥 갈 때 그런 각오도 없이 그걸 총리가 뭐로 갔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어디다 올렸었죠. 그 말씀을 SNS에 이제 올리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1040회 정도 예, 좋아요가 예. 되고 리트윗도 1300회가 되고 예, 막 반응이 그랬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사실 육선 의원이시라고 하면 연세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별로 연세 안 먹었어요. 예. 그리고 뭐 직접 SNS를 잘 하지도 않을 거다. 뭐 보좌관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보좌관이 한다고선 치더라도 이걸 어떻게 직접 다 할까라고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SNS는 내가 직접 해요. 예, 그건 제가 옆자리에서 4년간 있었으니까 보증을 하고. 예. 상임위할 때도 들어오는 예, 걸 그렇죠. 봐서 참 예, 들켰는데 예.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직접 다 하고 그런데 이제 많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지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은 내가 어떤 때 거기 다시 이제 답변도 달아주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하죠. 글 쓰는 것은 반드시 내가 써서 올리죠. 보니까 뭐 트위터도 12만 5천 명이 팔로워이시더라고요. 그 웬만한 의원 중에서도 초재선의 젊은 의원보다도 뭐 더 많은 팔로워 그리고 트위터에서 영향력 이렇게 막 가지고 계신데 지난주에 김광진의 함께하는 미래 후원하라고 트위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느라고 내가 그 말을 했구나. 맞아요. 내가 참 했더니 그 관심들이 후원님께 많이 들어왔습니다. 후원도 들어왔습니다. 그 관심이 많더라고. 그거 리트윗을 몇백 명이 했던데요. 그 얘기 참 난 김에 그 참 그 함께하는 미래 후원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다 다뤄놓기를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읽어보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92년에 내가 초선 당선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총선에 노무현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시죠. 노무현 의원이 그 낙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고 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지방자치에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연구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도 아니고 세비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후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초선 의원들이 그때 그 기억이 나요. 다는 아닌데 상당수가 그 매월 그 자동공제 CBS 자동공제하는 걸로 저도 그걸 했어요. 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딱 그보다 10년 뒤에 2002년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잖아요. 2002년 말에 대선에서 당선하신 거 아닙니까? 2002년 그 봄엔가 왜 경선했잖아요. 우리 당내. 그때 이인재 의원도 나오고 정동영 의원도 나오고 대선 후보 되겠다고 나왔었는데 그때 안양을 한번 오셨어요. 내 사무실을. 저 노무현 당시 후보님이.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년 전 일인데 우리 후원해줘서 대의원들이 좀 모여 있는데 그 말씀을 해요. 옛날에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이석현 의원이 거기에 매월 후원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아주 작은 미미한 후원인데도 그런 것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구나. 제가 상당히 그 인간성을 높여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저도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안양 가서 그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후원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하죠. 그때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제 트위터에 써주셨던 글이 이거예요. 총리가 주민 만나러 성주 간 건 알겠지만 달걀 던졌다고 주민 잡아서 수사한다는 게 그럴 거면 가질 말아야죠. 그만한 각오도 없이 성주에 간 겁니까? 라고 이제 트위터에 남겨주셨는데요. 이걸 보고 사실은 국민들이 우리가 정치에 바라는 것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노 대통령이 계란 세례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었겠죠. 그때 갑자기 내뱉은 말이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금도 어디 기사로 떠돌아다니는데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인들이 그 맞아서 계란 맞아서 국민의 화가 풀릴 것 같으면은 화 좀 풀어드려야지. 그렇죠. 계란 맞아서 화를 좀 풀어드려야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계란 맞은 직후 불쑥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 발상을 왜 지금 이 집권층이 못하는가? 그냥 나한테 감히 이렇게 계란을 던져? 말 그대로 감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감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 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민이 주체고 나는 서번트다. 그걸 돕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정권의 총리인데 예. 나한테 계란을 던져? 감히 나에게. 감히? 예. 그 정반대로 주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이 주체고 국민이 최근에 객체. 교육부 공무원 중에 한 분이 파면당한 것처럼 예. 국민이라고 하는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냥 개, 돼지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인식이 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김광진의 톡쇼를 이석현 의원님과 함께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번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육선을 하시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직함들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최고위원도 해보셨을 테고 가장 높은 직위는 당직으로는 뭐까지 해보셨습니까? 저는 최고위원도 못 해봤고요. 못 해보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최고위원을 해봤는데. 해봤죠, 맞죠. 예. 우리 김광진 의원은 저도가 아니라 할 만한 자기 넘칩니다. 근데 나는 뭐냐면 초선 때부터 그냥 그 혼자 하는 정치를 했어요. 예. 맞아면 뭐 아무 개파나 모임으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이렇게 그 경선에도 안 나왔지만 임명해주는 뭐 정책의장이다 사무총장이다 이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이야 개별 의원들이 전문성이나 뭐나 이런 걸로 하니까 개파가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선 치더라도 예전에 92년도에 뭐 이때는 옛날에는 개파가 다 있었어요. 개파라는 거 없이 정치라는 걸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참 서름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서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누가 예를 들어 당권을 잡았다. 그러면 자기 같은 그 개파에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또 안배 차원에서 다른 파의 사람을 등용하지 저같이 이것도 아닌 사람을 무게파는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이제 나중에 중진이 되니까 타선이 되니까 전당대회 의장은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의장은 당일 하루 전당대회 때 사회 보는 거라 그것이 그저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것 같으면 저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 사회 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도 전당대회 의장과 지난번 중앙위원회 의장이신가 뭘 하시면서 그때도 막 그 대부분 짜고 하는 거잖아요. 짜고 하는 거죠. 근데도 뭐 발언하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잘 이렇게 조율하셔가지고 넘기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전당대회 때입니다. 옛날에 전당대회입니까? 싸움하고 할 때 그럴 때 그때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한 최초의 감투가 그 부의장, 국회 부의장을 의원들이 비밀 투표해서 저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19대 그러니까 후반기에. 그게 최초로 한 건데 우리 의원들이 저한테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타가 부의장이 되는 거니까 벼락감투 쓴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는 그 부의장 되시고 지금도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제가 선거를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약속을 받은 게 의장님이 아프리카 순방 갈 때 꼭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맞았어요. 제가 순방 갈 때 한 번도 못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부의장 때 제가 부의장할 때 외국을 이렇게 의원님들 모시고 갔는데 한 번은 중국을 갔었고 시진핑 다녀간 직후에 그래서 그때 왜 류인샨 상무위원이라고 북한 나중에 갔던 그 상무위원이죠. 그 양반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또 나중에 중남미가 있었는데 아프리카를 가는 기회가 없었어요. 아프리카를 가지 않아서 잘 안 데려간 걸로. 아프리카를 다 아껴놨다가 갈 때는 꼭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도 못 가고 그냥 임기가 다시 끝났네요. 미안합니다. 자, 다음에 의장을 하셔가지고 꼭 초청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딱 이제 열이 이제 점점 달궈지는 시기인데 아직도 뭐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들도 기사에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의장님께서 이재명 시장님하고는 관계가 잘 가까우신가요? 그냥 좀 서로 이렇게 소통은 하고 광화문에 지난번 단식농성할 때도 가서 제가 말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평소에 서로 연락하고 지내죠. 아니 그 들리는 말로는 의장님께서 이재명 시장님한테 당대표 출마하지 말고 그랬어요. 맞아요. 대통령 경선에 출마해라. 제가 SNS에 그걸 올렸어요. 라고 말하니까 거의 바로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제 말 듣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제 말도 참고는 했겠지만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역 시장이잖아요. 이 당대표를 하면은 시장을 그만둬야 되겠더라고. 그런 점이 좀
내가 볼 때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그분에게 또 이렇게 도움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대선 때 그때 한번 해보라. 반대로 정청래 의원에게는 출마 선언을 빨리 해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또 올리셨어요. 그건 흥행의 성공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서? 두 가지 양면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조용해서 한 달 남았는데 전당대회 조용해서 국민들 관심을 못 끌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한번 나오면 옛날 19대 때 보니까 그냥 시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올렸었는데 잘 읽어봤나 모르겠어요. 매년 태풍이 오는데 그게 바닷물을 그렇죠. 뒤집어서 플랑크톤들이 위로 떠오르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산다. 그와 같이 우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우리 정치판도 뒤집을 필요가 있다. 정청래 의원이 나오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흥행만을 위해서는 건 아니고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용기와 현실 감각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때는 이제 말을 거칠게 한다는 것 때문에 아니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실제로 나는 그 정청래 의원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지금 나온단 말이 없고 나온다던가요? 저희 방송이 이제 녹화하고 금요일 날 이제 방송이 나가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녹음하는 오늘 저녁쯤에 입장 발표를 하신다고 뭐 하니까 그 결과를 보신 이후에 아마 이 방송을 시청자분들은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은 우리 김광진 의원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김광진 의원 나오라는 사람 많은데 저는 공탁금이 없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그 공탁금도 부담이겠더라고요. 상당한 부담이겠더라고요.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나중에 크게 우리 정치사에 크게 쓰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꼭 그렇게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박수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나갈 때는 그때 선대위원장을 잘 꼭 수락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세 분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뭐 개별 후보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기는 조금 뭐 그러실 것 같고 뭐 가능하시면 청취자분들에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특별히 누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실은 지금 그 출마설 표명한 분이 세 분 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표명했었나요? 제일 먼저 말을 하신 건 추미애 의원이 하셨고 한 달 전에 추미애 의원, 송영길 의원, 그다음에 김상곤 위원장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실은 그 세 분이 다 훌륭해서 다 잘할 뿐인데 다만 이상하게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축구 경기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막 들뜬 분위기에서 응원도 해야 그래야 좀 사람들에게 효과도 거두는 건데 좀 요새 조용하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다 한 분 한 분이 당대표를 하시면 잘할 분들입니다. 그 오랜 기간 당에 계셨고 또 사실 저도 4년간 있으면서 지금 김종인 대표까지 13번째 대표시거든요. 워낙 바뀌어서 4년 제가 동안 쉬어봤어요. 비대위원까지 해서 13번째 지금 대표신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런 정당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4년 사이에. 그러니까요. 근데 당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당선이 되시든지 간에 이런 건 좀 당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중진으로서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런 계파는 철저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생각이 같을 수 있고 정책이나 또 지향하는 이념이나 그런 성향이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룹이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누가 보스가 있고 수직 관계로서 어떤 그런 계파라는 것은 철저히 청산되는 게 여야당이다. 그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이 또 우리 정치인들의 그 합리주의고 이성이고 또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진짜 계파를 초월한 대통합의 조율 관리 리더로서의 그 모습들을 좀 진짜 새로운 당 대표가 보여주셔가지고 1년 후에 있는 대선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마 의장님께서도 더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것들을 톡쇼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 서두에 필리버스터 이전에 20년간도 계셨는데 잘 모른다. 나를 몰라주더라. 했는데 사실 뭐 모르게 하겠습니까? 우리 뭐 대포폰
문제 벌어질 때도 그렇고 예. 저는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국회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예. 거의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을 거예요. 예. 그때 의장님께서 대정부 질문인가 뭐 5분 발언인가 본회의장에서 뭐 발언을 하시고 예. 어딘가가 뭐 돈 뭉치가 뭐 현금 다발로 예. 있다. 예. 뭐 그걸 뭐라고 하죠? 봉인 이렇게 그 묶어 띠지렁 관봉돈. 관봉 그게 뭐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뭐 그걸 폭로를 하셨어요. 19대 국회 초기에.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인가 집이랑 뭐 보좌진 집이랑 막 압수수색 당하고. 맞아요. 야, 정치인이 저렇게 발언하면 정말 그랬어요. 저렇게까지 탄압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 나온 거니까 좀 정확히 팩트를 정확히 정리하면 어떤 거였냐면은 장진수 주무관이라고 있었죠. 맞아요. 그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말하자면 공직윤리정화실이 사찰할 때 사찰 명받아서 사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재판받고 있었는데 입막음을 하니라고 누군가가 관봉돈 5천만 원을 갖다 준 것까지가 다 막 그 나왔죠. 왜냐하면 장진수 씨가 그 띠지를 있는 그 돈을 사진 찍어서 갖고 있다가 내놓은 거예요. 공개한 거죠. 관봉돈 5천만 원인데 이걸 누가 준 거냐 하는 것을 검찰이 민간사찰 재수하면서 못 밝혔어요. 못 밝혔다고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법무장관한테 당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만든 돈이라더라.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더라. 그 돈 5천만 만들어 준 거라고 하던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펄쩍 뛰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서울 서재를 압수수색을 막 해서 난리를 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발언을 오전 11시 반에 했는데 오후 5시에 검찰이 영장 신청을 했어요. 수색영장. 그래서 7시인가 판사 사인을 받아갖고 그 다음날 밀어닥쳐서 그리고는 그대로 계속 막 그 언론에 방송에 막 흘려가지고 검찰이 이석현이가 무슨 나쁜 돈 받았다 막 뭐 그런 거 해서 그렇죠.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가 다 해보니까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완전 무죄로 다 그냥 다 끝나서 제가 국가배상도 받았어요. 그때. 뭐 무슨 해외에 고급 집도 뭐 가지고 있다고. 해외에 뭔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도 좀 빌딩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 무죄로 다 됐는데 국가 배상을 받아봤는데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냐 물어봤더니 징역을 살해야 벌금을 이제 국가 배상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재판받으러 택시 타고 왔지 않습니까? 이거였어요. 그 전에도 유명한 게 대포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거는 뭐냐면은 민간 사찰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그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서 나중에 그거 은폐하느라고 대포폰을 청와대 비서실이 만들어준 사건이죠. 만들어서 공직윤리정화실 그 민간사찰하는 팀에다 그걸 주면서 증거 인멸하라. 그 내용인데 그 대포폰 만들어준 걸 제가 당시에 깊은 데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이 법무장관한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뜻밖의 시인을 한 거예요. 대포폰 그런 사건이 검찰에서 대포폰 압류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신문마다 보도했는데요. 참 그게 어려운 게 시인 안 해버리면 안 했더라면 만일 법무장관이 내가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또 몰렸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불쌍한 게 수사권이 없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정부한테 묻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럼 정부가 아니면 아니라고 잘 해명해 주면 돼요. 근데 이번에 조홍천 의원 경우도 좀 아니라고 잘 해명하고 말면 좋은데 계속 얻어맞았죠. 왜 아닌 걸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국회에서. 근데 실은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다 모든 걸 정확한 것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특권도 필요하고. 근데 그때 제가 법무장관이 시인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나?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개입했나? 그냥 모든 신문에 다 조중동까지 다 나가지고 요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움 많이 샀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막 사찰도 받고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에게도 다 초선 시기가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석현 의원님은 힐러리의 그 푸근하고 포근한 인상이지만 사실 그 엄중한 시기에 DJ의 비서로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정치를 해 오시는 과정에 얼마나 치열함들이 있으셨겠어요. 또 그때는 뭐 어찌 보면 정치적 인생, 뭐 목숨을 거는 이런 일들도 막 많이 있었을 거고 할 텐데 돌이켜 보셨을 때 뭐 저는 이제 4년 중에 사이버 사령부 대선계, 뭐 노크기슨, 뭐 그랬죠. 수통, 뭐 이런 게 이제 김광진 하면 떠오르는 많은 분들이 하는 그 아이템인데 의장님에게 있어서 남들은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게 이석현 국회의원의 업적이다라고 말하실 만한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에 뭐 이런저런 걸 많이 얘기를 해서 다 이제 저도 잊어버렸습니다만 특히 인간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번 그걸 새로운 걸 떠들었어요. 당시에 왜 그 윤리조안실 그 소속 요원들이 했던 거 하나하나를 제가 수첩 가지 구해서 수첩까지 제시하면서 다 이렇게 그 사람들 메모 수첩까지 당시에 그런 걸 많이 했고 또 그 사찰 그 국정원의 사찰에 대해서도 많이 내가 밝혀냈고 그런데 그런 이제 우리 정부에 그런 이면이 있었구나 하는 그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데는 제가 팩트로서 여러 가지 제시하면서 그런 공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4대강 사업 때도 실은 뭐 이런저런 거 했지만 4대강 사업 때는 그 뭐라고 하죠? 그거 담합. 입찰 담합. 짬짬이. 짬짬이라는 단어가 안 떠올랐어요. 짬짬이 한 거, 그 큰 건설업체들이 한 거. 그걸 제가 제시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아니라고 말다가 결국은 다 진실로 2년 나오죠. 반 뒤에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공직윤리지원과실에서인가 공직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국은 내가 그때 발표했던 그대로더군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동지상고. 낙동강 수역에서의 그 공사 맡을 때 이명박 대통령 그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사장이나 오너로 있는 조그만 회사들이 거기 컨소시엄에 참여한 데가 말 그대로 짬짬이를 한 거죠. 다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 MBC인가 어디다 내놨던 게 그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 말하자면은 어두운 그늘을 들춰내는 일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을 제가 좀 스스로 좀 인정받았으면 싶습니다. 의원님 트위터 메인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하늘이 두쩍 나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참 그게 어려운 얘기를 저로서도 책임지기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저도 겁이 많고 그런데 어떻든 저는 그때 전에 그렇게 진실을 정의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막 그냥 용기 있게 대들었던 거 그런 용기를 요즘 초선 의원들한테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육선의 중진 의원이시지만 마음은 초선처럼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석현 의장님과 함께 톡쇼를 보고 계십니다. 모든 이가 하나 되어 즐기는 전국 체전, 전국 장애인 체전. 2016년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그 즐거운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보다 페이스북에 박지영님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를 하셨다면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연애를 하실 기회가 생기셨을 때도 결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결혼 생각까지 하셨던 분이 계셨는지 그때 결혼하지 못해서 후회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질문만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좀 생뚱맞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총각 국회의원이 이제 들어왔다. 국회에 젊은 의원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의원총회장에서 그 기사를 보신 동료 선배님들께서 기사 오보다 김광진이만 총각이 아닌데 오보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노총각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냥 총각 국회의원이고요. 노자는 빼고. 아까 그 질문이 굉장히 드물게 들어보는 질문인데 실은 어디 가서 별로 그런 얘기 안 한 그런 걸 얘기하게 되네요. 그 옛날에 제가 민취업하기 전에 민주화 추진협의회라고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해서 막 탄압할 때 있었잖아요. 야당을 다 해산해가지고
그 해산된 사람들이 김대중 선생, 김영삼 선생 따르던 사람들이 같이 민주화 추진협의를 만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전두환 예. 독재 대항에서. 그때까지는 제가 어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기업에. 근데 이제 그 사귀는 여성이 있었어요. 예.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다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기로에 놓였냐면은 그 민취협에 참여해달라,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예. 학생운동 선배들한테. 그래서 고민에 빠졌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면은 그 월급도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운동을 하셨던 학교 다닐 거고요. 때는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사회 나와 졸업하면서 어디 취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예. 고민했어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었냐면 잘못하면 이게 굶어 죽거나. 예. 그때 막 툭하면 잡아갈 때. 예.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을 때인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자. 그걸 직선 개헌. 그렇죠. 직선 재개헌 하자고 맥주집에서 얘기하다가 파출소 끌려간 사람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예. 그 전두환 씨가 체육관에서 뽑혔잖아요, 대통령으로. 예. 그 시절인데 이제 헤어졌습니다, 여성.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괴롭더라고. 잘못하면은 그 여성을 고생시킬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상황이 토크만 잡아갈 때인데, 그러니까 잘하면 바꿔옮기고 잘못하면 옥바라지를 시킬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여성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나로부터 그 마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예. 그래서 눈물로 헤어졌던 그런 일이시. 그런데 그 뒤에는 별로 이렇게 여성이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그 뒤에 된 거잖아요. 예. 나중에 국회의원 돼서 이렇게 정치할 때도 여성을 보면은 그냥 한 표로 보이지 여성으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유명한 일화 중에 14대 당선되셔가지고 예. 공개 구원 하시고 15대 때는 맞선도 보시고 뭐 한 걸로 유명한 이런 에피소드들이 그 뭐냐면 이만섭 국회의장 기억하시나 몰라요. 이만섭 국회의장 계실 때 저를 중매한다고 그때 무슨 KBS인가 무슨 방송에서 아주 일 삼아서 뭘 만들었어요. 뭘 하나 만들었는데 TV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뭐 이렇게 막 한 30-40분 뭐 인터뷰하는 무슨 그런 건데 갔더니 막 얘기를 하다가 결혼을 안 할 생각이냐 그래서 나중에 해야죠 그랬더니 그럼 국민 앞에 한번 공개 구원 해보셔서 언급결에 공개 구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여성을 좋아하냐 해서 그냥 사람이 착하고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이제 막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만섭 의장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이석현 의원 아주 정말 아까운 물건입니다. 뭐 장사들이 뭐 물건 팔듯이 아까운 물건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데려가면은 정말 거기는 수지 맞은 걸로 알아.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석현 의원을 자기가 보정하겠다고 해서 공개 구원이 더욱 성립이 됐어요. 그 얘기일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취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85년도에 이제 그 미국에서 김대중 대통령 돌아오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셨죠. 총재가 돌아오셔가지고 민취업 구상하고 뭐 하면서 그때는 원래 바로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으셨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뭐 그 전부터 알거나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책에 보니까 그때 김대중 총재가 따로 불러서 단둘이 밥을 한번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비서가 됐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던데. 그거는 이제 민취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화 추진. 그때 뭐 한광호 씨도 감옥 가고 김병호 씨도 감옥 가고 막 선배들이 많이 붙들려 갔을 때인데. 근데 이제 언제 귀국했냐면 김대중 그때는 선생입니다. 대통령.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군사법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세계 인권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인권론이 일어나서 망명을 하고 있었는데 귀국을 한 것이 언제냐면은 그 2.12 총선 있기 며칠 전에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고 그 다음 해에 30대 청년 비서를 3명을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때까지는 이제 선배들이 연세 많은 선배들이 다 비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가 연락이 왔어요. 김대중 선생이
한번 저 식사를 하자고 언제 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 100명 부르는 줄 알았어요. 청년들을. 청년 뭐 100명 모아놓고 뭐 하는 자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요. 그 동교동 자택에.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나는 김대중 선생이 대중 연설할 때나 봐가지고 단호하고 연설할 때 막 그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겁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부드러우시더라고. 이렇게 뭐 반찬도 이 굴비 반찬도 찢어서 이렇게 내 밥에다 놔주기도 아이도 먹으라고 저 얘기하는데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 김홍업 씨가 나하고 아마 내 또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나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뭘 하면 좋겠는지, 내가 미국에서 이제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면 좋겠는지 우리 사회, 우리 나라의 여러 부문들을 좀 점검해서 한번 나한테 보고서를 써주라. 보고서를 하나 좀 해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가서 며칠 사이에 그걸 했어요. 뭐 그 당시 정부는 어떻고 군부는 어떻고, 그때는 군부가 또 예민하게 있었죠. 강할 때니까 군부가 군부, 재벌, 뭐 언론, 제야, 뭐 정당, 뭐 이런 각 부문을 대학, 각 부문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결국 그런 취지는 저런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아무런 물리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그 지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 그걸로 가지고 그것이 힘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군사 정권하고 맞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이 분석을 했어요. 갔다 레포트를 냈는데 그 다음은 불과 이틀 뒤인가 언젠가 그 비서를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나이 때 비서가 됐어요. 갔는데 그때 비서 된 사람이 그 해에 된 사람이 나하고 백이선 전 의원, 지금 서른 의원 셋이 세 명이 그때 이제 30대 비서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연세 많은 선배님들만 계셨어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동교동계라고 그렇죠. 하는 그분들이. 최근 얘기를 잠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6선 의원이 되셨고 그 선거의 과정들도 이제 유명한 상황들이었는데 의원님이 그 마법사 모자처럼 생긴 거 이렇게 그 마술사 모자 같은 거죠. 그거 하고 그 덕음맨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봤지만 총선 때 의원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막 진짜 몇만 명이 그 동영상을 봤었는데 붐바스틱 춤추고 있었던 선거 운동원분들. 선거 운동. 그래서 이게 실제 운동원이 이렇게까지 재밌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냐, 이 자체가 연출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까지 막 떠들었었는데 그 영상 보셨습니까? 많이 봤어요. 선거 때 많이 봤는데 정말 나보다 우리 같이 율동했던 청년들이 더 유명했어요. 붐바스틱 췄. 그래서 나도 흥겨워가지고 해보셨어요? 유세차 위에서 나도 같이 이렇게 춤도 추고 막 했잖아요. 그것도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영상이. 그런데 이제 그 붐바스틱 촌 우리 그 율동 선거 운동원들이 대단한 사람들, 그야말로 자기들이 막 흥겨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거 때 그런 경험도 없고. 막 흥겨워가지고 자기들이 신이 나서 이렇게 춤을 추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또 유권자들한테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운동원이 진짜 저 사람을 진지하게 당선시키고 싶어서 단순하게 그냥 돈 받아서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나가지고 그 뮤지컬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어요. 뮤지컬 원래 끼가 좀 있는 분들이 끼가 좀 있어요. 끼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연출 뭐 하는 쪽으로 연출을 앞으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좀 그 춤이 좀 서투르기도 하더만 섞여 있어요. 잘 보면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해지고 그래서 지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번 이제 이 8월 지나고 나면은 한 번들 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하던 분들이 한 분은 지금 우리 지역 대의원으로 선임됐어요, 이번에. 우리 살아요, 또 안양에. 그래서 이번 지역위원회 새로 개편하면서 대의원을 맡아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때 왜 SNS에 많이 올렸잖아요. 이렇게 웹 디자인해서 올리고 동영상들 많이 떠들어다니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잘하던 그 운동원들, 선거운동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 요새 연락이 닿아가지고 한번 보자. 한번 봐가지고 어디서 한번 이태원에서 한번 만나자. 지금 뭐 얘기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선거 기간에 의원님 SNS 대변인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억 정도 아니라 공식 직함이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때
SNS 본부장을 해서 그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선했을 거다 생각하겠습니다. 그 뭐 처음에 저희가 필리버스터 얘기했습니다만 예. 유권자들 이렇게 만나 보시면 예. 필리버스터 이후에 인기를 좀 실감하십니까? 아 대단히 지금은 뭐 별로 지금보다도 자관 필리버스터 나온 뒤에 전철역에 이제 그 선거 전이었지 않습니까? 인사를 가면은 많이들 쳐다봐요. 쳐다보고 젊은 층이 특히 어떤 사람들은 와서 셀카 찍자고 같이 이렇게 셀카 찍고 출근길에 차를 안 해요. 그런 일을 바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그 출근하다 말고 저한테 셀카 찍자고. 또 그 뒤에도 돌아다니면 요새도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게 알아봅니다. 알아보고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말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봤어요. 하면 그때 만약 필리버스터 봤다니. 사실 선거가 또 우리 한국 정치의 좀 특성 중에 3선 이상 넘어가 이제 4선 선거부터 되면 뭐 혼자 다 해먹냐, 이제 물갈이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많이 있어요. 근데 5선까지 하고 이제 6선이 되는 선거니까 사실 그 걱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선 의원들 물갈이란 말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갈이 될 거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취약 당선 가능성이 적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필리버스터 나온 뒤에 인접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저를 와달라고 후보들이 많이 불렀어요. 실은 과천, 뭐 의왕, 뭐 군포, 저기 또 전라북도도 있고 무슨 뜻이냐면 수원도 있고. 왜냐면은 그때 필리버스터 하면서 좀 어떻게 SNS에서 유명하고 보니까 와서 얘기 좀 하고 가라. 지원 연세 좀 해주라. 하나도 못 갔어요. 왜냐면 내가 떨어지는 줄 알고. 안양에서 위태롭다고 저는 인식을 해가지고 못 가고 그냥 안양. 근데 결과를 보니까 투표소가 40개 투표소인데 다 이겼어요. 40개를 한 곳도 안 지고 다 이기셨더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참 역대 선거 중 크게 이겼죠. 그리고 거기도 국민의당 후보도 나왔고 민중연합당도 나왔는데 나 아닌 후보들, 새누리당 후보부터 모든 후보들 표를 다 합한 것보다 내가 표를 훨씬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지원 유세도 좀 하고 인심도 쓸 걸. 도와주고 다니고 인심도 좀 얻을 걸. 그랬으면 국회의장이 되셨을 건데. 아유, 여튼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해서 6선 의원이 되셨는데 제 기억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 부의장 선거 이제 한참 막 하시고 뭐 사람 일이라는 게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당선되고 거의 바로 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맞죠. 아버님 부친 상 당하셔가지고 그랬어요.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가끔 이제 국회 앞에 현수막 이렇게 행사 안내 현수막 같은 거 보면 그 장학재단 만들어서 그 부의금 들어온 거 다 기부해. 우리가 그때 사실은 농담 비슷하게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으면 의원 부의금만 들어오는데 부의장이 되셔서 그런 말씀도 그렇게 됐겠다 이제 이런 말도 사실 뭐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전부 다 그 장학재단으로 기부하셨더라고요. 그렇지. 그때 정말 공교롭게도 부의장도 한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94살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그 부의금이 1억 250만 원 들어왔어요. 합해 보니까 부의금 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나도 풍족하진 않지만 좀 뜻깊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내가 그 전액을 다 내놨죠. 내놨더니 어디 조그맣게 보도가 됐어요. 그걸 보고서 서로 전화들이 오더라고. 왜냐면 친구들도 중소기업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좀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이걸 한 번으로 그냥 어디다 장학금으로 주고 말면은 나는 그때 모교에다 이걸 줘서 장학금 주라고 할까 했었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년 나오는 이자나 수익금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그럼 좋죠. 앞으로 계속되게 하자 하면서 참여들을 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재단은 몇 억이 돼야 돼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그런 모금들이 돼서 정식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장학재단을. 그래서 그때 작년에
25명, 경기도 각 교육청이 25개가 있더군요. 하나씩. 그럼 이거는 추천해달라고. 안양 분들만 받는 건 안양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안양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좀 선거운동처럼 돼요. 그래서 경기도 25개 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서 학교별로 다 뭐 여러 가지 성적과 해서? 뭐 가난한가 해서 선발해 준 사람을 국회 사랑제에서 그때 그 전달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곧 또 지금 또 할 예정입니다. 이제 또 금년 가을 학기 수업료들 내기 전에 그 한번 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은 이제 왜 그걸 장학금으로 내놨냐?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덕을 봤어요. 우리 집에 우리 형이 아파가지고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집에 농토도 다 팔고 그랬어요. 시골 살았는데. 그런데 중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그때 왜 완전 면제해주는 등급까지 못 갔어요. 완전 장학생. 반액을 등록금을 내야 되는 등급으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장학생은 장학생인데. 그래서 그걸 못 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신동현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래갖고 그 진학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포기를 안 하고 그 등록금을 그걸 못 낼 그럴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아동문학과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예뻐해주고 그때 내가 그 글쓰기를 배웠어요. 그 선생님이 그 내줬어요. 자기 선생님 봉급받은 걸 가지고 내줘가지고 어느 날 입학식 한다고 통지가 왔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는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마음속에 나도 나중에 크면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도와야 되겠다 하는데 그 선생님 은혜에 보답하는 뜻도 있고 또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남 돕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 뜻이 합해져서 이 부의금 1억 250만 원을 그냥 장학금으로 내놨던 거죠. 그 어떤 기록에 보니까 중학교 때 IQ가 147이었다고 그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서울대 나오셨죠? 법대 나오셨습니까? 법대 나왔죠. 진짜 그러면 수재셨구나. 아유. 아니 뭐 지금은 많이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 뭐 법대 얘기인데 법대라고는 좀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은 이제 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시대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도 뭐 많은 법을 내셨겠지만 20대 국회에 이제 되셔가지고 또 내셨던 첫 번째 법안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의 황제 노역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법안을 전재용 방지법 소위 이제 그 법안을 내셨던데 첫 번째 법안이라는 게 사실 의미라는 걸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취지에서 이 법이 꼭 내가 첫 번째 육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이름을 걸고 내고 싶었다 이런 생각 가지셨어요? 우선 무슨 법을 낼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방송과 신문을 보다가 그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 씨가 38억 원 그 벌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2년 8개월 유치장 노역 그걸로 때운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 팔로워들이 트윗에서도 그 비판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당으로 치면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심하다. 우리 뭐 보통 사람들 한 7만 원 정도 노동하면 하루 받을 텐데 보통 사람들이 딱 계산해보니까 150년 동안 해야 38억이 되더라고요. 이걸 그냥 2년 8개월 해서 떼우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저도 분개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법안을 만들어 본 겁니다. 뭐냐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법에 뭐라고 되냐면 형법에 3년 이상은 노역을 못 시키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벌금이 뭐 100억이든 뭐든 3년 이상은 노역을 못 시키니까 그냥 3년 못 되게 때려 노역 처분을 판사가 내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일당 400이 돼요. 더 심한 분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대주그룹은 250 몇 억인가 그래서 하루 일당이 5억씩 되는 하루 일당이 5억씩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법안을 만드는데 내가 처음에 초안을 만들기를 그냥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노역을 하게 하자. 일당 한 10만 원씩 하든지 보통 사람 하는 정도 쳐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10년은 노역을 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법조계 분들한테 이제 상의를 해봤더니 그런 저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우리 형법 체계상 징역형 다음이 벌금형이잖아요. 징역형이 더 센 거예요. 그런데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에다 유치하는 걸 막 10년씩 해버리면은 그러면 실은 이 벌금형이 징역보다 더 무거운 것이 결과적으로 되고 많이 예. 형법처에상 그것은 그래서는 맞지 안 됩니다. 않다. 그래서 그냥 2배로 3년까지 노역시킨다는 걸 6년 이내로 시킬 수 있다라고 고쳐놨어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하루에 일당 200만 원 되지 200으로 주는 거 않습니까? 아니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거나 이렇게 막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숨겨놓은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6년을 거기 사회활동보도 갇혀가지고 노역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척 하기 싫은 일입니다. 예. 3년도 상당한 건데 6년을 해놓으면 아이고 숨겨놓은 돈 38억 그냥 내고 말지 그걸 없다고 하면서 6년간 하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상당한 실효성도 가지리라. 예. 일당 200만 원이라는 것으로 보면 그것도 많지만, 억울한데 예.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이다 생각합니다. 그 국회 외에 계신 분들은 사실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은 처음에 딱 당선되면 예. 서로 막 그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의원 연구단체에 뭐 가입할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의원은 3개의 연구단체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뭐 멋모르고 있던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 부탁해 주라 그러면 그냥 찍어주고 들어보니까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찍고 근데 좀 지나고 나면 3개밖에 할 수 없고 나중에 더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탁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거 쭉 연구단체들 보니까 원래 천주교 신자셨던가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 같이 해서 생명연구포럼이라고 생명존중포럼. 국회 생명존중포럼.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과 같이 공동 대표시던데 뭐 어떤 일들을 좀 해보실 생각으로 만드셨어요? 우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요즘 그냥 우리 세태가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실은 세월호 사건도 따지고 보면은 생명을 경시하는 데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갖지 못한 데서 생겨난 사건들입니다. 그게. 그리고 뭐 구의역 전철역인가요? 그런 사건들도 다 보면 생명보다 그렇죠. 돈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세태. 그래서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그냥 고양이나 개 그렇게 함부로 막 죽이고 요즘 그런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명들을 경시하는 그런 우리 사회 풍조가 있는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게 또 이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단의 생각하고도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33분이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여당의 한 사람, 야당의 한 사람을 공동 대표로 이렇게 맡게 된 게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위원장이고 여기서는 저고. 보니까 멤버가 짱짱하던데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뭐 다 함께 하고 계신. 다 들어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생명 존중에서는 국회에서 열심히들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진짜 사람의 가치를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톡쇼를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계십니다. 개별적인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또 충청남도 도청에서 광고도 함께 해주셔서 충남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전국체전 벌어질 때 충청남도 가셔서 맛있는 먹거리도 한 번씩 좀 드시고 즐거운 시간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보니까 이석현 의원님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최근에 저희 이제 당 대표인 김종인 대표가 계신데 초기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에 비해서 점점 좀 인기가 떨어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당원들의 뜻과 좀 배치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그럼 김종인 대표는 누가 모시고 온 거지? 뭐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거긴 하지만 그걸 누가 추천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책임론 비슷한 이제 이런 일들이 나왔어요. 근데 선거 직전쯤이었던가요? 어떤 방송에 파파이스에 나가셔가지고 의원님께서 내가 김종인 대표를
그 뒤에서 모셔온 사람이다. 예.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와전되면서 이석현 의원이 데리고 온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예. 됐단 말이에요. 이거 뭐 뒷얘기를 조금 더 들려주신다면. 예. 아, 그때 참 파파이스에서 그 부분을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예. 짧게 그냥 나도 그때 만났습니다 와서 그러니까 그게 좀 확대 해석들이 되는. 실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공을 들여서 영입한 게 맞고요. 저도 이제 100분의 1의 그 힘은 보태드린 것이죠.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그 당내가 시끄러울 때 막 예. 탈당하려고 보따리들 쌀 때 우리 중진 의원들이 처음에 이제 말리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중잔을 막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도 만나 뵙고 또 예. 저기 안철수 의원님도 만나 뵙고 막 우리 그렇게 노력들 할 때. 예. 근데 그 노력이 잘 성사가 안 돼가지고 실은 탈당들을 했잖아요. 근데 실은 그게 좀 아쉬움이 탈당해서 당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건 대선 때 대선 후보가 둘 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지금 결국 그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당내에 있으면 이제 경선에서 한 분이 나가는 건데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이제 가진 애를 쓰다 보니까 중재안을 내면 이쪽 저쪽이 어떤 때는 미흡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문 대표님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저쪽 이제 지금 탈당하신 분들 쪽에서 오히려 이제 거기다 해서 아이고 뭐 그렇게 못하겠다 못 받겠다 해서 이제 나중에는 연락도 끊어져 버렸었어요. 예. 전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재안이 안 되고 결국 이제 탈당 사태가 일어났던 건데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문재인 대표께서 내가 이 선에 있겠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영입하자. 영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영입을 못했죠. 예. 예. 영입 안 되고 있어서 어느 날 이제 우리 다선 의원들끼리 점심 먹고 나서 걱정들이 됐어요. 각 지역에서 후보 나오고 싶은 사람들끼리 막 경선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빨리 조정을 해줘야. 공천을 빨리 해줘야 예. 할 텐데 그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들끼리 막 기선하지 말하자면 서로 막 헐뜯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의 실무를 잘 아는 분이 김기식 전략기획위원장하고 예, 예. 또 우상호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되기 예. 전이니까 그때는 예. 두 분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두 분을 좀 뵙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대위원장 영입 문제 했더니 문 대표께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정운천 총리는 우리하고 성향이 좀 다른 것 같고 김종인 박사는 경제민주화라는 연결고리로 우리하고 좀 성향이 맞는데 한다는 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매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가 좀 거들어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김종인 박사를 아냐 서로 하다 보니까 나만 알더라고. 왜냐하면 정무위원회를 옛날에 같이 했어요. 17대 때. 17대 때였나 언제나. 예. 기억이 하고는 정무위원회를 같이 해서 뭐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예. 그냥 전화 드릴 정도는 돼요. 그때는 다른 당으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같은 당으로 하셨어요? 그때 이제 쭉 아니요. 그 김종인 예, 대표가 예. 다른 당 아니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쵸 여당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내가 야당이고 정무위원회를 했을 때 같은 상임위를 하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연세에 있는 선배들한테 평소에도 잘하잖아요. 예. 그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냥 글쎄 뭐 전화 하나 해볼까요? 했더니 다들 중진 의원들이 전화로 그런 일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문 대표께 전화로 상의를 했어요. 또 따로 해가지고 뭐냐면 김종인 대표를 만나뵐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영입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한번 확인했더니 꼭 좀 잘 말씀드려서 우리 당에 모셔오면 좋겠다고 적극적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나보죠. 그 다음 날 만났어요. 하얏트 호텔에서 예.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소극적이셨는데 처음에 당내 우리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새누리당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진전되면서 또 이제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와서 문 대표께 전화로 돌아오는 차석에서 이제 얘기를 만나 뵀는데 좀 긍정적입니다. 한번 대표께서 잘 다시 한번 만나보십시오. 매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그날 밤에 거기 구기동 자택을 찾아가신 만나서. 거더라고요. 예. 그날 저녁에 바로 밤인가 저녁에 그래서 서로 이제 두 분 사이 깊은 얘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러시네. 사실은 김종인 박사가 내 말 듣고 입당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당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안 있었잖아요. 당 맡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당에 모셔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100분의 1의 도움은
저도 이렇게 숟가락 하나는 네. 올리긴 하셨나요? 아, 저도 노력을 했었죠. 그 연관된 선상이긴 한데 예. 두 번째 오해가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중진의 중재안이라고 예, 하는 예. 것에 있어서 예. 당시에는 아마 국회 부의장이시니까 예. 부의장실에서 만나서 예, 그러죠, 이제 그러죠. 이런 예.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죠, 예. 뭔가 그 중진들의 대표처럼 이제 예. 다수의 국민들에게 느껴지긴 하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예. 중진 중재안이 문재인 물러나라는 거 아니었냐. 그 점만 너무 부각이 됐어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예. 그것을 이석현 방에서 예. 얘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잘 나왔는데. 물어주셨어요. 잘 예. 물어주셨어요. 실은 제가 좀 억울해요. 좀 잘 물어주셨어요. 제가 문재인 대표를 도왔다면 말이 되는데 예. 그 반대로 뭐라고 저한테 섭섭하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땠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따리들을 싸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당 가신 의원님들이 예. 그런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보따리 싸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당이 갈라져서는 안 되겠길래 이제 우리가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나야 뭐 저보다 고명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제 부의장실에서 의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중재안을 낸 것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문재인 대표께서 이선에 있고 비대위를 구성합시다. 비대위가 이제 앞으로 선관위가 되는 거죠.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그걸 비대위 구성을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둘이 상의해서 인선해서 구성하도록 거기 권한도 거기서 부여하고 이렇게 합시다. 다만 이제 그건 그 합의하면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그 절차는 이제 당원에 있는 대로 밟아나가면 되는 예. 거죠. 그런 중재안을 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예. 문 대표 탈당하신 쪽에서는 분들은 오히려 문 대표 쪽에서는 관심이 있어 했고 예. 그렇다고 확실하게 받겠다는 건 아니었고. 그렇게 건 아니고 예. 서로 이렇게 눈치 보는 분위기였는데 저기는 또 이제 좀 탈당하신 분들 쪽에서는 아이고 우리 못 믿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탈당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 실은 만일에 그게 성사됐으면 앞으로 대선 후보 한 사람 나가야 할 텐데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이 될 수 있는 거죠. 당내 경선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예. 실은 그게 뭐 문 대표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부분만 보고야 되잖아요. 우리 최재성 의원이 그때 또 들어와서 항의하는 예, 것이 예, 예. 9시 뉴스에 많이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최재성 의원은 평소에 또 그 참 합리적인 분이고 예. 대단히 의식도 있는 또 분이 그 좋은 분인데 당시에는 문재인의 호위무사의 이미지가 딱 근데 강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4호선 의원들이 뭘 하려는 취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문 대표를 그만두라고 한다던데 어디서 소문 듣고 갑자기 와서 그렇게 하는데 9시에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문 대표를 뒤로 쫓아내려고. 물러나라고 쫓아내는 분들이구나. 네.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예. 실은 그 일이 잘 됐으면 문 대표가 저는 더 좋은 입지에 놓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 그 이제 오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 국회의원들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그 맥락을 보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어떤 한 마디만 그러죠. 빼가지고 그러죠. 예. 용어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신문에 기사를 낸다거나 뭐 입장을 묻는다거나라고 하니까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 지난 선거 때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예. 그 의원님이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예. 저승 가서 무슨 낯짝으로 뭐, 그분들을 볼 올라오냐 거냐 그랬죠. 이제 예. 이렇게 하신 예. 말씀. 다른 사실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내용 일부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것만 딱 예.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의원님은 2승에서 무슨 낯짝으로 유권자들을 볼 거냐 올라오냐. 예. 이제 이렇게 맞받아치는 SNS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글들이 맞아요.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욕 많이 먹었죠. 그때 뭐라고 말한 거냐면 왜 재벌 법인세를 감세를 해주고 재벌 대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감세를 해주고 중소기업들한테는 어렵게 하느냐 그러면서 세금도 예. 지금 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는 게 많더라. 그러고도 버젓이 다 버티더라. 그러니까 탈세하는 거 돈 받고 대기업 법인세 그 정상으로 다시 올리고 예. 그러고도 세금이 부족해서 나라 일을 못 하겠으면은 그 다음 단계 가서 종교에 대해서 과세를 생각해야 예. 된다. 그러지 그걸 갖다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냉큼 종교에다 과세하느냐. 그건 신자들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나 부처님 보고 갖다 내는 돈 아니냐. 그런데 갖다 과세하려고 그러냐. 원래 그래서 주 취지는 재벌 증세나 탈세 방지 이런 것에 그것이 집중하라. 우선순위다. 그것을 근데 정부에 이제 요구하면서 그게 그 얘기를 한 거두절미하고 건데. 그 세금 걷지 못하겠다는 것이 막 보도되면서 종교세 안 된다고 되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죠. 근데 예.
내 생각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런 맥락들을 우리 재정이 그런 정도로 취약한 거냐고 내가 말하고 정부를 질타했었어요. 예. 그런 그 맥락들을 좀 잘 보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 가장 효과적이었던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 방지법에 대한 법안 조문을 국민들이 안 것이 아니죠. 예. 24시간 날로 보여지는 정편이나 이런 언론에서 가공되지 않는 국회의 모습과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를 그래. 대표해서 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래. 모습을 보고 열광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많은 단절되고 단편되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실제 그 의원의 발언의 진위들을 그렇습니다. 좀 찾아볼 수 있는 유권자분들이 많아지시면 정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 필리버스터가 감동 준 게요. 아, 국회의원들이 저런 생각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고 국민들이 공감했던 겁니다. 예. 그때 그 국회 방송만 본 게 아니라 마곡텔이라고 해. 그러니까 팩트TV가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마곡텔로 쌍방향 소통으로 막 봤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굉장한 반향을 불러기는 그때 국회의원들이 아, 저런 진실한 모습도 있구나. 아, 그 막 가슴 아픈 얘기, 일생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20대 국회에도 더 많이 나누면서 국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석현 의원님과 함께 육선 의원다운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 게시판에 그리고 팟빵의 후기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들을 올려주시고요. 이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은 기왕이면 SNS에도 리트윗 한 번씩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대선이 남아있고 육선의 중진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각오들과 또 20대 국회를 맞이하면서의 생각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로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보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정의를 얘기해도 그 정의가 잘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야권이 그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뒤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해서 내년 말에 만세 부르게 되는 것이 제 앞으로 포부입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석현 의원님의 글처럼 하늘이 두 쪽 나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고 톡쇼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